여기가 어디냐? 여러분들 다 이름은 들어보셨을 파나마입니다. 파나마. 파나마? 네. 파나마가 저렇게 좋습니까? 네. 지금 화면에 보여드린 두 장의 사진은 파나마의 수도인 파나마 시티의 이제 모습입니다. 건물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꽤 잘 사는 나라 같다. 건물들이 굉장히 현대화. 그렇죠. 또 고층 빌딩이고. 예. 1인당 GDP는 한 13,000, 14,000 달러 정도 돼요. 그 정도 건물이 아니던데. 예. PPP로 보면은 이제 한 3만 달러? 물가 좀 싸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미 지역에서는 이제 허브 국가이기도 하고 네네. 이 지역에서 딴 나라 가려고 그러면 부지런히 파나마 공항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보면은. 그리고 부유한 국가입니다. 이 중미 지역에서는. 그렇겠네요. 예. 딱 봐도 부유해 보여요. 최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전 세계 어느 곳에 그 이야기 재밌게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느 곳에 한번 또 가봅니까? 일단 화면을 먼저 한번 보시죠. 화면에 보면 이제 네. 큰 도시가 하나 보입니다. 멋있죠? 어유, 예. 괜찮네요. 괜찮죠? 네. 예, 아주 해변가에 고층 건물에 네. 어딜 것 같으세요? 요 정도면 홍콩은 아니고. 예, 한 장 더 보실까요? 네. 딱 보면 저 부산인 것 같기도 하고 부산은 아닌 것 같고. 예. 마이애미? 그러니까 이제 저 위에만 보면 마이애미 같죠? 뉴욕까지는 근데 아니고. 아래쪽 예. 배를 보면 또 미국 스타일은 또 약간 배들이 너무 좀 낡았다. 배들은 진짜 좀 많이 안 어울리네. 저기. 그렇죠. 예. 여기가 어디냐? 여러분들 다 이름은 들어보셨을 파나마입니다. 파나마. 파나마? 네. 파나마가 저렇게 좋습니까? 네. 지금 화면에 보여드린 두 장의 사진은 파나마의 수도인 파나마 시티의 이제 모습입니다. 야, 파나마가 저렇게 현대적인 도시고 빌딩이 많은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생각 못하셨죠? 네. 우리가 보통 파나마 그러면 파나마 운하 끝. 그냥 운하 하나로 먹고 사는 나라 끝. 그리고 또 워낙 중남미 이쪽이 좀 힘드니까. 그렇죠. 남미도 아니고 중미니까. 중미, 예. 네. 전혀 다르죠. 야, 그래요. 네. 제가 2011년에 이제 남미 이제 뭐 베네수엘라 그다음에 페루 이런 데 갔다가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니카라과를 가야 되는데 네. 직항이 없어요. 아. 그럼 어떻게 갔냐면은 베네수엘라에서 카라카스에서 이제 파나마 시티로 갔다가 파나마 시티에서 다시 이제 니카라과 마나마까지 이제 가는 네. 경유지예요. 근데 이제 파나마 공항에 간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앉아 있었는데 창밖에 이런 풍경이 보이는 거예요. 아까 보였던 이제 네네네. 이런 야, 이게 뭐냐. 깜짝 이제 놀랐던 거죠, 보면은. 지금 몇 년도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 사진은 최근 모습이고 아. 저는 이제 10년 전인데 제가 10년 전에 이제 봤던 모습보다 더 고층 건물이 훨씬 많아졌어요. 야, 대단한데. 예. 그래서 야, 이 파나마 시티. 그러니까 파나마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되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잊어먹다가 최근에 갑자기 기억이 나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야겠다. 네. 얼핏 봐도 한 60, 70층 이상은 되는 것 같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두 동이 아니고 빽빽하게 몰려 있잖아요. 예. 완전히 딱 보면 그냥 마이애미 어디 예, 근처 아니면 휴스턴 뭐 이런 지역 느낌이 나잖아요. 보면. 밤에 봐도 되게 멋있겠네요. 그렇죠. 야경도 멋있을 것 예. 같고. 예. 파나마. 그래서 보통 파나마 그러면 파나마 운하가 떠오르죠. 파나마 운하. 예, 그렇죠. 세계 최대의 운하고 이제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과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네, 이제 인프라이기도 하죠, 보면은. 그래서 이 파나마를 제가 오늘 소개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네. 이게 파나마라는 나라가 요즘 좀 젊은 분들에게는 좀 더 낯선 나라인데 오히려 예전 분들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한테는 되게 익숙하고 친근한 나라일 수도 있겠다라는 파나마가요? 네. 옛날엔 파나마가 종종 등장했어요. 뉴스나 여러 텔레비전에. 파나마가 등장할 게 뭐 있을까요? 홍수환, 권투 선수 홍수환. 네. 예, 사전 오기. 홍수환 씨가 파나마에서 싸웠어요? 예, 이 상대방이 이제 엑토르 그 카르스키아라는 선수가 파나마 선수였죠, 보면은. 7.8기가 6.7기가 사전 오기. 사전 오기입니까? 예, 네. 4번 넘어지고 5번째 이제 상대방을 이제 KO로. 예. 거기가 파나마예요? 예. 그래서 파나마 예전에 그래서 저 어릴 때 기억을 해봐도 파나마 선수들이 되게 이 복싱을 잘해요? 예, 돌주먹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80년대 그 미들급인가요? 자관 그 헤비급은 아니었던 것 같고 네. 로베르토 두란 뭐 이런 해가지고 이 중량급 강자 4사람이 있었어요. 뭐 F4 뭐 식으로 보면은 예. 근데 그분도 이제 파나마 출신으로 제가 기억이 해요. 그래서 권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파나마 이야기가 상당히 자주 나왔고 파나마 선수들이 자주 오기도 했었고 그래요? 파나마 예. 권투 강국이고. 예.
그러다가 이제 요즘 들어서는 뭐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나오는 것들은 뭐 바다에서 무슨 사고가 나면 네. 파나마 선적 뭐 무슨 맞아요. 호가 예, 뭐 그건 제주 해상 뭐 기억납니다. 어디서 예. 뭐 표류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예. 항상 파나마 선적, 파나마 선적이 진짜 많죠. 예, 그래서 파나마 선적이 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고. 음. 그래서 요즘 분들은 그러면은 젊은 분들은 파나마 잘 모르시나? 라고 생각을 했다가 또 그건 아니겠다. 파나마 접할 일 별로 없으실 텐데. 커피. 커피가 파나마 파나마 원두가 게이샤? 있어요? 게이샤? 게이샤 파나마에? 예, 예. 파나마 커피가 또 되게 유명합니다. 보면은. 아. 그래서 파나마 커피가 또 상당히 또 유명한 많이 볼 수는 없지만 상당히 좋은 커피로 고급 커피로 또 유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되게 많이 들어본 나라인데 아는 게 없어서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방금 화면에 보셨던 이 멋있는 도시의 이름은 파나마 시티고 수도 이름이 파나마 시티예요. 세상에 제일 멋대가리 없는 수도 이름이죠. 네. 나라 이름 뒤에다가 시티 붙이는 이게 수도. 멕시코 시티. 멕시코 시티. 네. 그다음에 또 있죠. 과테말라도 과테말라 시티. 주로 이 중남미 지역이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굳이 나라 이름 붙여. 따로 이름 붙여. 그냥 써.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 예, 그런 나라들만 많으면 사실 수도 이름 외우긴 참 쉬울 텐데. 참 쉬울 텐데 말이죠. 예. 그래서 이 파나마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파나마라는 나라가 되게 독특한 아주 절묘한 곳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북미와 남미가 이렇게 가늘하게 연결된 그렇죠. 곳 중에 하나죠. 네, 가운데가 파나마라고 해서 지금 노란색 점이 있는 데가 파나마죠. 아, 예, 이걸 축소해서 보면 저 위쪽에 이제 멕시코, 미국, 북미 대륙이 있죠. 예. 그리고 남쪽에 이제 베네수엘라, 브라질, 뭐 아르헨티나 등등의 남미 대륙이 있으면 거기를 연결하는 지역이 이제 멕시코 남쪽에 과테말라, 뭐 코스타리카, 니카라과로 이어지는 이제 중미 지역이 있는데 그 중미 지역에서도 가장 가느다랗고 얇은 지역이 파나마. 예, 파나마 지역이에요. 바다를 가르는 예. 잘룩한 날씬한 육지를 지협이라고 부릅니다. 아, 해협처럼. 예, 아, 바다가 이렇게 지협. 얇게 있으면 해협이라고 그런 것처럼 땅이 얇게 있으면 지협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이 파나마라는 지역은 파나마 지협, 그래서 남미와 북미를 연결하는 통로에 해당하는 지역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러면 고등학교 시간 때 배웠던 과학 시간의 상식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네. 세계의 대륙은 이렇게 막 이동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지질 역사상으로 보면 옛날에는 파나마라는 지금 파나마 지역은 없었어요. 아, 이렇게 쭉 늘리면서 치즈처럼 생긴 거군요. 그렇게 생기진 않았고 네. 원래 이제 이 미국, 그러니까 북미 대륙, 네. 지금 멕시코부터 해가지고 이 북미 대륙, 네. 이 북미 대륙하고 그 다음에 남쪽에 네. 이제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남미 대륙, 이 별개의 대륙이었어요. 아, 붙어있다 떨어진 게 아니고. 예, 완전히 따로 존재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남아메리카 대륙 옛날에 곤드나와라는 큰 대륙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지금의 남아메리카 대륙이 뚝 떨어져서 이제 나온 거죠 먼저. 예, 그래서 남아메리카 대륙은 섬처럼 이제 둥둥둥 떠다니고 있다가 한 2천만 년 전부터 이 판들이 지금 해양 판들이 지금의 파나마 주변 지역으로 밑으로 이제 뚫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판들이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근데 한쪽 판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네. 내려가면 다른 쪽이 이제 올라가겠죠. 이제 보면은. 아, 그래서 올라온 거예요? 네, 여기는?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섭입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한쪽이 내려가면서 이제 밀어 올리는 현상을 이제 섭입이라고 그러는데 이 한 700만 년, 그러니까 한 2천만 년 전부터 이제 이 카리브해 쪽에서부터 이제 밑으로 타고 들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이쪽 지역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한 700만 년 전부터 지금의 중미 지역, 뭐 파나마를 중심으로 한 이쪽 지역에 섬들이 이렇게 짜잔 하고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서 일단 섬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네. 해수 유통이 잘 안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전까지는 대서양에서 태평양 쪽으로 아주 강력한 해류가 흘렀었는데 딱 막혔구나. 이제 점점 막히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면 해류를 타라서 이제 오던 여러 가지 이제 물질들이 네. 점차 퇴적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섬에 막혀가지고. 그래서 한 300만 년 전쯤에 이제 지금의 이 파나마 지역 땅이 만들어집니다. 연결이 되는 거죠. 육교가 만들어지는 거죠, 말 그대로. 네네네. 예, 그래서 남미 대륙과 북미 대륙이 연결이 된 거예요. 이 퇴적된 뭐 모래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쌓여서. 점점 쌓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질 운동도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이루어지면서 점점 높아지는 거죠. 저희들은 그렇게 집안이 탄탄하지는 않겠네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네.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 접하고 있는 동쪽에 있는 이제 콜롬비아, 그다음에 북쪽에 있는 코스타리카죠. 코스타리카나 콜롬비아 지역보다는 파나마 지역이 살짝 더 지진에 대해서는 벗어나 있는. 아, 그래요? 보통 이제 지진은 판과 판이 만나는 지역에서 벌어져요. 네. 판 안쪽에서는 덜 일어나요. 아. 그러니까 파나마 지역은 이제 판 안쪽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이제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 전까지는 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흘러오던 해류들이
쫙 막히게 됐죠. 그러면 이 해류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서 어디 가야 그렇죠. 그러면 갈 데가 없으니까 네. 위로 올라가는 거죠. 위로 올라가서 북미 대륙 동해안을 지나서 저쪽으로 다시 크게 커브를 틀면서 유럽 대륙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예, 지금의 북유럽 쪽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럼 그게 뭐죠? 우리가 항상 이 시간대 많이 이야기하는 멕시코 만류. 만약에 지금의 파나마 그리고 이제 북미와 남미 대륙이 연결이 돼 있지 않으면 그 동네 훨씬 추웠을 수 훨씬 있겠군요. 추운 거죠. 북유럽이. 예, 지금보다 한 10도 정도 온도가 10도요? 예. 우리가 맨날 배우잖아요. 유럽 지역은 우리보다 더 높은 위도라도 멕시코 만류의 영향으로 따뜻하다. 그러면 한 몇백만 년 전에 그 움직임이 없었으면 거기는 사람이 아예 못 살거나 그랬을 수 있겠네요. 매우 추워서 지금 대부분 아직도 이제 빙하 이런 것들이 있었고 지금 남부 지역 저 이제 알프스 산맥 남쪽 지역이나 뭐 이쪽 지역에 사람이 몰려 살았을 수 있죠 이제. 네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파나마 지역이 생성됨으로써 이제 세상에 많은 것들이 이제 바뀌게 된 거죠. 네. 남미와 북미는 육상 생태계는 연결이 돼서 북미 대륙에 있던 여러 동물들, 밑으로 사람들, 내려갔구나. 뭐 이제 밑으로 사람들이 한참 더 뒤지만 네. 어떻든간에 따라서 남미 대륙 내려가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남미 대륙에 이제 큰 변화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생태계에. 예, 그래서 이 공룡 같은 경우도 네. 보통 이제 몽골, 지금의 몽골, 중국 북부 이런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네. 세상에서 가장 큰 공룡들 아직 전체 뼈가 다 발견이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정말 초거대 공룡들은 주로 지금의 남미 대륙, 아르헨티나 지역 이런 지역에서 많이 발견돼요. 그래요. 예, 아르헨티노사우루스 뭐 이런 것들 보면 다리뼈만 봐도 막 어마어마하게 큰. 예. 그래서 이 파나마 지역이라는 것들은 그래서 네. 지질학적으로 그다음에 생태적으로 되게 중요한 이제 역할을 했다라는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네. 그래서 파나마라는 나라는 정식 명칭은 이제 네. 파나마 공화국입니다. 공화국. 파나마 공화국. 예. 그러면 이제 보통 여기쯤 되면 이제 궁금해하실 거예요. 파나마라는 뜻은 도대체 뭐냐? 파나마. 예, 파나마나 땅 파나마나 뭐 안 된다 그래서 파나마냐 뭐 이런 썰렁한 유머도 있긴 하지만 판과 관련돼 있나요 혹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썰이 있는데 네. 뭐 첫 번째 썰은 이제 이 지역에서 자라는 이제 특정한 나무가 있는데 그게 발음을 하다 보면 파나마. 나무 이제 이 지역에 저 나무 뭐야? 그래서 파나마 해서 그 나무가 많다고 그래서 네. 파나마가 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쪽 지역에 이제 나비가 되게 많습니다. 나비들이 되게 장거리 이동을 많이 해요. 네, 뭐 네. 미국 저 북미에서부터 이쪽까지 장거리 이동을 하는데 나비가 정말 많다 보니까 이 나비떼를 가리키는 말들이 또 파나마라는 말도 있고 또 물고기가 많은 그런 동네를 가리키는 말이 또 파나마라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정말 이런 명칭들이 다 섞여서 이제 이 지역을 파나마로 불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보면. 네, 네. 예. 파나마가 뭐 아주 큰 당연히 이제 지도도 봤습니다만 뭐 사람 많이 살고 그런 나라는 아니죠. 일단 지도로 쫙 보시면 네.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보다 좀 커 보이시나요? 아니면 작아 보이나요? 우리나라보다도 좀 작을 것 같은데. 좀 작죠. 이렇게 가는 따라서 좀 좁아서. 실제로 한 7만 5천 제곱킬로미터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5천. 한 4분의 3? 그렇네요. 강원도 정도 빼고. 그렇죠. 네. 어디 좀 빼고 하면은 이제 되겠죠. 보면. 네네네. 인구는 한 430만 정도 됩니다. 한 예. 10분의 1 정도가 좀 안 되네.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언어는 당연히 스페인어를 많이 쓰고요. 93% 쓰고 영어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파나마 시티 쪽에서는 영어가 상당 부분 잘 통하는. 예, 전체 인구의 한 15% 정도는 이제 영어 구사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이제 네. 간주되는 이제 그러한 지역이고, 그러면 나머지 7%는 뭐 쓰냐 또 궁금해하실 텐데 이제 프랑스어 쓰시는 분들도 한 4% 정도 되고, 네. 그 다음에 아랍어 쓰는 분들도 한 1%. 무슬림도 좀 있군요. 예, 그렇게 되고 자관 그리고 원래 이제 인디언 토속 언어 쓰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뭐 백인과 흑인의 이제 혼혈이라고 하는 이제 메스티조, 그 다음에 물라토라고 하는 백인과 흑인의 이제 또 혼혈. 이런 이제 메스티조와 물라토를 합하면 전체 한 60% 정도가 되고 이 중미 국가들 치고는 흑인 비중이 많아요. 한 13% 정도. 그게 많은 거예요? 네, 꽤 많은 편입니다. 보면 많은 편이고 백인이 한 11% 정도 되고 그리고 원주민에 해당하는 인디안이 한 10% 정도 되고 독특한 점은 중국계가 한 5% 있어요. 중국계? 네. 딱 보면 아시아 사람이네. 한국 사람 아닌 것 같고 중국 사람 같다. 근데 이제 중국어는 한마디도 못 하시는. 그럼 거기서 태어나시고 자란. 왜 이런 중국계가 이 나라에 있냐면은 파나마 문화 건설 과정에서 중국인들, 흑인 대거 이제 동원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그 후손들이 이제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수도는 이제 파나마 시티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파나마 시티. 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이제 파나마 국기입니다. 국기 보시면 약간 텍사스? 독특하네요. 독특하죠. 네. 뭔가 저렇게 되게 사각형을 짓고 뭐 몬드리안처럼 이렇게 나눠놓고 색깔 나눠놓고 저렇게 했고 양쪽에 또 대각선을 별로는 건 진짜 처음 보는 구조인 것 같아요. 상당히 독특하죠. 보통 네. 삼색기. 파나마 국기예요. 네, 파나마 국기입니다. 의미가 또 있으시겠죠. 의미가 있죠. 예. 이게 이제 청색과 적색은 이제 색깔이 다 그렇잖아요. 별도 청색과 적색. 네. 청색과 적색이고 그 다음에 이제 흰색 바탕인데 네. 이 청색과 적색은 당시에 이제 독립 이후에 이 파나마를 이제 정치 양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던 자유당과 보수당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균형 잡힌 어떤 이런 거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백색은 이제 평화. 예, 이 말을 보면 많이 싸웠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 다음에 별은 그럼 뭐냐? 네. 이제 권력과 법률. 옛날 보안관 배지? 네.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다양한 생각들이 이제 드실 거예요. 네, 진짜 좀 독특하긴 하네요. 독특하고 네. 미국 영향을 확실히 많이 받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거죠. 저런 별 모양 있는 국기들이 보통 미국 쪽, 그렇죠. 예, 좀 많죠. 이제 보면은 파나마 같은 경우는 지도를 보시면 이제 그 북위 7에서 10도, 그다음에 서경 77에서 83도 정도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적도 조금 벗어났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보시면 옆 나라 아주 국경선은 단촐합니다. 서쪽으로는 코스타리카, 네.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콜롬비아. 그 사이에 있는 아주 단촐하고 우리는 대한민국은 이제 남북 방향으로 이렇게 긴데 이 나라는 이제 동서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나라가 좀 누워 있다. 이런 이제 느낌이 좀 듭니다. 네네. 그래서 이 파나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파나마 운하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자연재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파나마에 파나마 운하가 놓이게 된 겁니다. 그 뚫기도 그나마 거기서 제일 가는 지역이죠. 예. 그래서 지도상으로 쭉 놓고 보면 제일 가는 지역으로 보면 파나마가 제일 유리할 것 같고, 그렇죠? 네. 근데 이 파나마가 압도적으로 유리했던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지역이 여러 가지 지형적으로 봤을 때 난공사 구간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언젠가 니카라과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니카라과 같은 경우는 여기 큰 호수가 있죠. 거기 통해서 뚫으면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하천이 쭉 이어져 있어요. 좀 넓히기만 좀 잘해도 넓히면 되고 태평양 쪽으로만 좀 뚫으면 그래서 처음에는 니카라과 쪽으로 이제 운하를 놓는다. 아니다, 파나마가 좋다라고 하다가 니카라과 지역에서 대규모 화산 폭발과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파나마 쪽을 지지하던 의원들이 그때 이제 그 우표를 들고 가서 막 보여주면서 이런 곳에 운하를 건설하자고 라고 하면서 이제 파나마가 됐던 거죠. 네. 그래서 파나마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타리카, 그다음에 콜롬비아 양쪽은 지진이 종종 일어나는데 파나마는 생각보다 지진이 덜 일어나는 이제 그런 지역인데 뭐 2019년에 한 규모 6.1 정도 지진이 한번 발생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많이 발생하지는 않고 태풍 같은 경우도 여기는 태풍이 아니고 허리케인이죠. 네. 허리케인이 이 파나마 앞바다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쪽 구간에서.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아니죠. 여기서 이제 발생만 하고 위로 가면서 힘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도 뭐 그렇게 크지 않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안전한 이제 그러한 곳이다라고 이제 볼 수. 엄청 덥겠다 여기 그죠? 엄청 덥죠. 여기는 이제 열대 지역이니까 고온다습한 이제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파나마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나마가 되게 평평한 지역이니까 운하를 놨지 않겠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지만 전혀 아니에요. 파나마에 그럼 뭐 저기에 또 산이 있어요? 파나마 같은 경우도 이제 지도 이게 약간 이제 수직을 많이 과장한 이제 지도긴 한데 파나마의 지형을 이렇게 보시면 이게 파나마예요. 상당히 높아 보이는 지형들이 나라 서쪽, 동쪽 지역을 따라서 쭉 이렇게 있죠 보면은. 예. 그러니까 이제 의외로 높은 지역들도 많고 구릉 지역이 많고 한 곳이 파나마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은 이제 바루라는 이름의 화산인데 해발 한 3,500m 정도에 이르는. 꽤 높은데요. 3,500이면. 그러니까 이 나라에 이제 어떻게 이제 이 운하를 놨나 사실 되게 신기하실 거예요. 3,500인데 뚫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거기를 뚫은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이제 그 낮은 지역, 요 사이 지역을 이제 관통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그래서 지형이 이렇다 보니까 한 500개 정도의 이제 강이 존재를 해요. 비도 많이 내리고 지형이 높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부터 내려가는 이제 강들이 이제 많은 이제 그런 지역이죠. 파나마 지역의 강들은 대부분 항해가 이제 불가능해요. 아프리카처럼. 예.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샤그레스 강이라고 하는 이 강은 요 사이 지역에 해당하는 거죠. 보면. 그래서 상대적으로 넓고
이제 완만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어허.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파나마 운하의 기반이 완성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파나마 지역과 관련돼서 네. 이야기를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외신과 관련돼서 나오는 기사들은 많은 경우에 이제 난민, 뭐 캐라반이라고 부르는 중남미, 뭐 IT를 비롯한 중미와 남미 지역의 네, 사람들이 네, 네. 이제 무작정 이제 북으로 미국으로 이제 걸어가는 이제 그 행렬들을 취재한 기사들이 많은데 네. 그때 등장하는 나라가 또 파나마예요. 왜냐하면 파나마 이제 동쪽이죠. 네. 콜롬비아하고 접경 지역에 대규모 이제 밀림 지역이 존재를 합니다. 아, 그래서- 콜롬비아 쪽에서 예, 파나마를 거쳐서 그 위에 올라가는데. 코스타리카 이렇게 거쳐가야 이제 미국까지 걸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 걸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난 코스, 가 여기에요. 예, 다리안 갭이라고 하는 이 파나마 지역입니다. 아.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초록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다리안 이제 갭이에요. 이 지역은 이제 콜롬비아하고 파나마 지역에 한 106km 정도 되는 폭을 가진 이제 이런 지역인데 여기가 그러면은 다리안이라는 지역인데 왜 뒤에 갭이 붙냐? 음. 갭이라는 건 우리 격차잖아요. 네. 차이, 격차. 음. 왜냐면은 이제 미국 저 서쪽의 알래스카부터 네. 시작을 해가지고 북미 대륙을 쭉 지나서 멕시코를 지나서 그 아르헨티나 지역까지 연결되는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이제 팬 아메리칸 이제 하이웨이 고속도로가 있어요? 고속도로가 있어요. 총 연장 한 3만 킬로 정도 되는 예,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고속도로처럼 뭐 아주 막 이렇게 쫙 일목요연하게 관리된다기보다는 어쨌든 차 타고 가면 갈 수 있다 갈 수 이거죠? 연결이 돼 있어요. 오. 연결이 돼 있는데 딱 끊어져 있는 게가 요 다리안 갭이에요. 아, 끊었어요, 얘네들이? 끄는 게 아니고 네. 도로를 놓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 정글, 험난한 지형 아, 그래요? 이런 것 때문에 과거에 몇 차례 꽤 오래 전부터 해보려고 했으나 시도를 했으나 계속 실패를 이제 했고 그다음에 이제 20세기 쭉 들어와서는 이제 기술력이 좋아지니까 이제 충분히 해볼 만한데 지금은 환경 보호 아.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제 상당히 이제 난항을 겪고 있는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 차들이 다니기가 매우 이제 힘든 지역이죠. 네네. 그래서 보통 이제 극한 오지 음. 오지 탐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고 되게 위험한 지역으로 꼽힙니다.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촬영이나 이런 쪽에 이제 많이 되는데 네. 그래서 사실은 꽤 오랫동안 이 지역은 뭐 탐험가, 무슨 생태학자 이런 뭐 모험을 즐기는 일부 사람들 가는 지역이었는데 최근에는 난민들이 이제 이동하는 통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난민들이 무작정 가면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이 지역을 아는 나름대로의 또 전문가들이 있어요. 아. 그래서 비싼 돈을 내고 가이드를 받아서 이제 이 지역을 통과를 하게 되는 거죠. 아, 셰르파처럼. 그렇죠. 아, 여기가 이제 정글 지역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나마 운하 뭐 다음 편에 말씀드리겠지만 파나마 운하 건설할 때도 네. 정글을 까서 정글을 이제 헤쳐서 지금 운하를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수많은 열병, 뭐 황열병 이런 게 돌아가지고 수십만 명이 사망하는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한 것처럼 네네네. 파나마는 열대 우림 지역이다 기본적으로. 근데 높은 지역도 꽤 있다라고 네네네.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밀림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파나마는 세계에서 딱 3개밖에 없는 이제 카본 네거티브한 국가예요. 카본 네거티브?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이산화탄소, 탄소보다 네. 흡수하는 탄소가 더 많은 거예요. 아주 친환경적인 국가군요. 그렇죠. 숲이 많고 인구는 적고 뭐 제조업이나 이런 산업은 별로 없으니까 이게 되는 거죠. 그 세 나라가 어디냐면 파나마, 그다음에 아시아 대륙에 있는 부탄, 네. 그다음에 그 얼마 전에 영화로 유명해졌던 수리남. 세 나라밖에 없어요? 예, 세 나라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예. 뭐 브라질 뭐 이런 데는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렇군요. 브라질은 인구도 많고 도시도 많고 워낙 화석 연료상도 많고 이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거고 그냥 이제 자연 상태의 숲도 많고 네네. 사람은 별로 없고 제조업도 별로 안 하고 예, 이런 곳. 그러니까 아주 드문 이제 지역인 거죠. 나라밖에 없- 예, 그래서 파나마는 기후 변화 우리는 할 몫을 다 하고 있어요, 이 자식들아. 맨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파나마는 이제 우기가 4월에서부터 12월까지, 건기가 12월부터 4월까지 이렇게 이제 분류되고 연평균 계속 24도에서 32도. 예. 아, 그밖에 안 돼요? 후텁지근한 대한민국이 좀 24도 32도요? 예. 우리 그냥 여름 날씨 여름 날씨인데 이제 후텁지근하죠. 그 우기 때는. 뭐 우리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예. 전 되게 더울 줄 알았어요. 덥죠. 그리고 이제 뭐 40도 말까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파나마 시티는 보통 제가 말씀드릴 때는 파나마 시티 이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니까 네, 요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살기 괜찮은데? 그래서 강수량은 1,300에서 한 3,000 정도 되니까 네. 예, 주로 이제 비도 많고. 그 카리브해 쪽으로 주로 이제 많이 내립니다. 예, 그러니까 물 많고 날씨 따뜻하고
살기 좋네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제 플로리다 같은 지역에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유가 노인 네. 인구들이 몰리는 거잖아요. 아, 네네네. 그래서 파나마 같은 경우도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이제 치안 뭐 이런 문제들이 약간 좀 이제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아까 정프로님 초반에 건물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꽤 잘 사는 나라 같다. 이거 건물들이 굉장히 현대화. 그렇죠. 또 고층 빌딩이고. 예, 1인당 GDP는 한 13,000, 14,000달러 정도 돼요. 그 정도 건물이 아니던데. 예, PPP로 보면은 이제 한 3만 달러? 아, 물가 좀 싸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미 지역에서는 이제 허브 국가이기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네. 이 지역에서 딴 나라 가려고 그러면 부지런히 파나마 공항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보면은. 그리고 부유한 국가입니다. 이 중미 지역에서는. 그렇겠네요. 예. 딱 봐도 부유해 보여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 나라는 그럼 돈을 뭘 쓰냐? 이 나라는 통화는 이제 발보아. 발보아? 예, 로키 발보아인가요? 발보아? 예, 발보아라는 통화가 있어요. 예. 스페인 정복자 이제 바스코 누데즈 데 발보아라는 사람 이름에서 따온 이제 통화인데 예. 재밌는 거는 발보아는 동전만 있어요. 예? 지폐가 없어요. 큰 돈은? 다 지폐. 지폐는 그러면 뭘로 쓰냐? 아, 다 동전으로만 쓰시고. 아니요. 지폐도 있죠. 예. 지폐는 달러를 씁니다. US 달러를 씁니다. 아, US 달러를 써요? 예. 잔돈만 그러면 예, 잔돈만. 동전만 자기네 동전을 쓰는 거죠. US 달러 빠져나가면 어떻게 해요? 아, 여기는 1대1 패그제입니다. 예. US 달러는 똑같이 움직인다. 예, 이거죠? 발보아와 그 US 달러는 1대1이에요. 아. 그러니까 독립할 때부터 계속 그 오랫동안 이 1대1 패그제를 유지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미국 옆에서 붙어 있는 미국 경제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폐 수지가, 화폐 수지가 사이에서는 발보아 지폐가 1941년에 딱 일주일 동안만 발행이 됐다가 취소된 사례가 있거든요. 아, 돌긴 살짝 돌았어요? 일주일. 일주일. 야, 이런 거 진짜 희소 가치는 있네. 그렇죠. 그 수집가들 사이에서는 꽤 이제 인기가 있는 그러한 곳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최근 들어서는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파나마 뉴스 들어보셨을 텐데 2022년 4월달에 이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사용에 대해서 이제 합법화. 그다음에 뭐 세금 납부도 가능. 뭐 이런 코인으로? 식으로 예, 코인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이제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개방적인 네. 그런 국가다라고 이제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봐도 되게 재밌는 면들이 있고 네. 뭐 실업률 그다음에 또 상당적으로 낮고 경제 성장 괜찮은 이제 어떻게 보면 중미의 숨겨진 강호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예, 그런 네. 나라인데 네. 앞서서 말씀드렸을 때 이제 이 파나마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우리가 보통 배와 관련돼서 이야기하면은 맨날 뉴스에서 나오죠. 파나마 선조개, 파나마 선조개, 라이베리아 선조개. 네, 맞아요. 예.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의 이 전 세계 배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 선적, 그러니까 즉 배에도 주민등록번호 같은 어디다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 세계 배에 가장 많은 배들이 이 파나마 선적입니다. 세계 탑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 운하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예. 세금 때문에 그런가? 세금 때문에 그렇죠. 세금이에요. 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래서 자관 선적이라는 것들은 사람이 주민등록 뭐 아니면 건물도 우리 등기부 등본 뭐 하는 것처럼 뭔가 등록을 해야 돼요. 네, 등록을 하고 네. 세금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에 하는 게 허용이 돼요. 예, 그래서 영어로 보면 FOC 뭐 그래서 플래그 오브 컨비니언스 편한 나라의 깃발을 단다. 그래서 파나마 선적이다 그러면 뒤에다 파나마 깃발 아까 보여드렸던 그 파나마 깃발 달고 다니는 거고 라이베리아면 라이베리아 깃발 네. 달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명칭을 들여와서 편의치적, 편의치적, 편하게 편의를 위해서 저쪽에다가 적을 갖다 놓는다라고 해서 편의치적이라고 이제 보통 부릅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이런 편의치적을 이제 활용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파나마, 라이베리아 이렇게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등록할 때 한 번 돈 내면 배에다가 세금을 거의 안 붙여요. 그러니까 배를 이 선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배를 제일 똑같은 배인데 이 나라에 세금을 내면 1년에 뭐 10만 달러 내는 거를 저 나라 가면은 10,000달러 한 번 내고 끝이야. 그럼 당연히 여기 가는 거죠. 아니 배야 뭐 어디든 돌아다니면 그렇죠. 일인데. 그리고 이제 매년 뭐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이제 주민세 같이 뭐 많지 않은 조금은 그 돈을 이제 톤세, 톤당 얼마씩 해가지고 네네. 내는 세금만 내면 되니까 이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일단 세금을 줄이려고 편의치적을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형식상은 그러면 이 배는 파나마 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독일이나 뭐 영국이나 이런 나라에 관련된 기준이 세겠어요. 뭐 선박 안전 기준. 당연히 저 파나마가 좀
그렇죠. 유연하겠죠. 그렇죠. 뭐 파나마 기준이 그렇다 엉망진창은 아니고 네네. 당연히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정도 수준은 되지만 그냥 딱 그 정도 수준인 거죠 보면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규제, 뭐 이를테면은 뭐 우리나라 선박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노동 규제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가 더 달라붙을 수 있잖아요. 네.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파나마 선적을 이제 채택을 하게 되는데. 네. 이 시작은 뭐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저 로마 시대 때부터 뭐 거슬러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도 이제 로마 시대도 배 가진 사람한테 세금을 이제 매겼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랑 똑같은 거죠. 뭐 그렇겠죠.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 지역은 네. 이제 해운 강국이었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많은 그리스 사람들이 해운업에 종사를 했는데 네. 그쪽에는 세금을 적게 부과를 했대요. 음. 그래서 본토에서 배를 가진 사람들이 아이 그럼 우리 배는 그리스 배로 해주세요. 아 그때도 예, 이런 일이. 예. 그러니까 세금 내기 싫어하는 건 거의 본능에 네, 해당한다 네, 이렇게 이제 진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현대적으로 오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1920년대 미국 네. 금주법 시대에 시작이 됐습니다. 금주법? 예. 그러니까 금주법 미국이 네. 이제 금주령 내렸잖아요. 네. 그 알카포네 같은 이제 이런 사람들 막 등장했는데 이 금주법에 따르면 이 술을 운반한 수단, 네. 배나 자동차 음. 압수예요. 아, 술 운반은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근데 그 압수 대상은 기본적으로 미국 배만 압수되는 거예요. 하긴 다른 나라 배를 압수하기는 좀 곤란한 예, 거죠 예.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미국 선주들이 내 배를 누구한테 빌려줬는데 그 자식이 술 실어 나르다가 혹시나 걸려가지고 아. 압류되면 곤란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파나마 등록? 예, 어디 주변에 좀 괜찮은 나라 없을까? 당시에 파나마는 이제 거의 미국령이나 다름없는 국가였으니까 네, 네, 네. 파나마로 이제 옮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벌어졌는데 네. 그 바다에서는 상대가 안 되는 독일 같은 경우가 독일이 이제 상선대는 꽤 많았거든요. 야 이거 잘못하면 영국 해군이나 미국 해군한테 다 납부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독일 상선들이 줄줄이 파나마에 선적을 두기 시작을 합니다. 아 우리는 독일 배 아니에요. 아. 파나마 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기 시작을 그래요?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국가들이 이제 파나마에 선적을 두기 시작을 했는데 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파나마 선적이라고 하는 게 등장이 많이 되는 거는 1946년부터입니다. 46년? 1946년 네. 미국 의회에서 US Ship Shells Act라고 해가지고 선박 매각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파나마 선적이 급증을 하게 됩니다. 무슨 이유예요? 이게 뭐냐면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배를 말 그대로 이제 찍어냅니다. 그 전까지 배들은 주로 뭘로 만들었죠? 나무 뭐 이런 걸로 했겠죠. 아니죠. 주로 이제 쇠로 만들었지만 철로 만들었지만 아, 주로 리벳으로 때려가지고 만들었어요. 아. 달궈가지고. 네네네. 근데 이제 미국이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택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군함은 뭐 리벳 방식으로 만들다 하더라도 이제 일반 상선들 용접. 그렇죠. 용접. 그다음에 요즘에 블록 철판 한 장 한 장 붙이는 게 아니고 미리 여러 군데서 공장에 만들어 가지고 네네네. 들어와서 합하는 네. 이러한 구조로 미국이 이제 대규모 이제 선박들을 말 그대로 찍어냅니다. 뭐 일주일이 아니고 뭐 하루 24시간 좀 지나서 한 대씩 만들어낼 정도의 효율까지 나중에는. 아 끌어냈어요? 예. 와. 그래서 이제 리버티 쉽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속도는 느리고 뭐 이제 스크루도 하나고. 그러니까 뭐 어쩌다 보면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대양을 지나가다 보면 뚝 부러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거의 뭐 그냥 한 척 좀 뭐 한 수십 척 격침 당해도 아깝지 않은 워낙 많이 만든. 워낙 많이 만든 거죠. 네. 근데 이 배들을 이제 전쟁이 끝났는데 쓸 데가 없잖아요. 네. 그럼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이제 다 상선 써야지. 뭐. 상선을 이제 써야 되는 네. 거죠. 그러면 민간에 이제 싸게 이제 매각을 네, 하면 네. 팔릴 거라 생각을 했는데 네. 안 팔려요? 해운사들이 안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안 사가지라고 봤더니 이 미국 그 해운사들이 이 당시 규정을 들이대는 거예요. 당시 규정에 따르면 국적선, 즉 미국에 적을 둔 선박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인을 일정 수준 이상 고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미국인한테 지급해야 되는 임금 수준을 규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그 당시 법은 미국 군용 물자잖아요. 군용 물자를 이제 매각을 한 미국 사람들이 받으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이거는 미국 배로 이제 선적이 등록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 빨리 팔아야 네. 저 도크도 비우고 뭘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의회가 나서서 규정을 바꾼 거죠. 이때 이렇게 매각되는 선박에 대해서는 미국 네. 사람이 사더라도 다른 나라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미국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다 파나마에 할게. 이 시스템도 있고 익숙한 동네였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파나마 선적 배들이 그렇죠. 계속 늘어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파나마가 이제 미국한테 약속을 해요. 이렇게 해서 갑자기 몰려오는 너희들 배들은 미국이 전쟁 때 다시 동원령을 내리면 우리가 즉각 다 미국으로 다 돌려주는 조건이라고 그래요? 각서를 썼어요. 예, 지금은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도 전 세계 바다를 항해하는 배 중에 16%의 배는
이제 파나마. 16%? 예. 아, 전세계 그 많은 배 중에? 예. 와. 그리고 이제 13%가 라이베리아. 와, 라이베리아도 그렇게 많아요? 예, 라이베리아가 아프리카 맨날 죽고 죽이고 하는 나라 같지만 이 선적에서는 이제 2등이고 두 나라 합하면 30%네요? 그렇죠. 29%니까. 와. 그리고 이제 마샬 군도, 마샬 아일랜드 여기가 아, 이제 11%예요. 네. 그러니까 세 개 합하면 40%가 넘죠. 예, 40%죠 보면은. 그러네요. 그러니까 세 나라 모두 다 미국하고 좀 관련이 깊은. 라이베리아도 미국의 해방 노예들이 만든 한국 국가고 마샬 군도 같은 경우도 미국이 뭐 2차 세계 대전 때 이제 점령하고 관리하던 이제 그러한 지역이었던 거죠. 이 파나마 같은 경우는 이런 선적 작업을 이제 대사관에서 해줘요. 우리나라에 있는 뭐 주한 파나마 대사관 여기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가면 만들어 주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파나마보다 라이베리아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아진다고 그래요. 선주들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파나마는 이제 국가 공무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네. 좀 느려요. 비용도 좀 비싸고. 근데 그에 비해서 라이베리아는 그냥 각국의 에이전트들을 두고 대리점처럼.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그냥 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라이베리아 이 선적 대행해 주시는 분이 있고 마샬 군도 대행해 주는 그 기업이 있어요. 보면. 세금만 좀 내면 그렇죠. 심플하게 딱 끝내주고. 하고 뭐 옛날에 서류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라이베리아나 이제 마샬 이런 쪽은 이제 전자문서로 더 빠르게 예, 경쟁이죠 나름대로. 네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라이베리아가 파나마를 제끼고 1등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야, 진짜 하여튼 뭐 전 세계 배들 가운데 16%면 그렇죠.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습니다. 6척 중에 한 척은 이제 파나마 선적. 예, 파나마 선적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네, 이 파나마도 아마 근데 이 중미 쪽에서 역사적으로도 아마 많은 일들이 분명히 위아래로 있었을 것 같고요. 예. 네. 어떻게 보면 파나마라는 나라는 네. 철저하게 이제 미국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 아, 그래요? 네, 미국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지금도 미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은 미국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좀 떨어지고 싶어하는 이제 마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복잡한 네. 이제 그런 면이 있는 나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뭐 파나마 하면 당연히 이제 파나마 운하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안 할 수 없고. 네. 예. 그리고 가만 뭐 전쟁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미국이 이제 파나마 침공도 했었고. 그러니까 또 뭐 그런 역사 이야기도 찾아보면 미국과 네네네. 연관된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재밌는 이야기들은 다음 시간에 네. 박사님께 또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그러시죠. 함께해 주신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